장관과 총리 서명을 확인한 뒤이어 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 12월 8일 한덕수 총리가 강의구 실장에게 별것 아닌 표지가 혹시나 논란될 수 있으니 파기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고, 결국 강의구 실장은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 없이 행정총괄인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표지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지는 공소장이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작성한 문서나 부서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건 표지 형식의 행정문서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부서 형식이나 부서 절차, 권한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강의구 실장이 선포문의 내용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한 사실은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표지 문서였던 것입니다.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3일이라는 내용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첨부된 한 장의 행정표지 양식임이 명확하고 별도로 강의구 부속실장이 선포문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표지는 바로 이 한 장입니다. 대법원 982 4350 판결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삼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보관 책임자가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할 의도 없이 폐기할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문서는 더 이상 공용서류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는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적용할 때 해당 문서는 폐기 즉시 공무소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될 예정이었던 서류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142조가 보호하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의 공공기관이 공식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는 그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작성된 비공식 문건에 해당할 뿐입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 대통령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자동적으로 분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그 표지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도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의구는 대통령 실장 산하의 부속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는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같은 비서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 문서나 결정사항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거나 이를 통제할 권한은 부속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직무적 한계를 감안할 때 강의구 실장이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문의 표지 문건을 작성한 것은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권한의 행위로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표지는 국무총리가 폐기를 지시한 문건으로 정식 문서로서의 성격조차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부서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해당 표지가 사전 결재를 요하는 선포문의 일부 문서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소극적으로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표지는 단순한 형식 보완을 위한 서식에 불과했고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작성 지시가 있었다거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위 문서로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할 필요성도 없었고 사후 외관을 조작하거나 위작할 고의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표지는 그 자체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문서는 단순히 책상 서랍에 즉시 보관되었을 뿐 외부에 제출되거나 실질적으로 행사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이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사의 사실 내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문서죄 동행사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건은 직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행사 목적도 명백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문서는 공영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대통령 기록물로도 분류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야 뒤늦게 이 문서의 존재, 폐기 사실을 보고받았고 작성 단계에서는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의구 부속실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본 사건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서는 피고인이 사후에 알게 된 사실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사건 표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고 그 상대방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과 외부에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 독자적인 가치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의 입장이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달한 대변인에게 객관적 팩트를 일일이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그치며 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 귀속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제실무 회담을 진행한 직후 국내 언론 보도와는 상반된 주장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에 경제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어 합의문이 필요조차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가 워낙 엄격해서 그대로 관세 협상을 했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실 공보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곧 직권남용의 근거가 된다면 역대 모든 대통령실의 공보나 발표는 형사처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정권의 공보 담당자들, 그 지시자인 대통령들은 해당 정권의 공보 행위로 인해 형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형법이 정한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명백히 초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혼동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 홍보비서관을 통해 공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경고성 계엄임을 발표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지를 한 것에 대해 외신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공보함으로써
본인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시도로 인한 행정 사법 기능의 마비, 위헌적 법률안의 남발,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혼란과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령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판단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메시지 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대통령과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질서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국회 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이 나라가 건재하다는 취지의 공보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청장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한 정황도 없으며 실제로 국회는 신속하게 해제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의 투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김봉식 청장은 신분증 확인한 뒤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을 승인했고 이 상황은 조지호 청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명확한 입장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모두 들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피고인은 김봉식 청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하면서 경찰이 초기에 적절히 관계자들을 출입시켰다고 상황의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출동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충돌일 뿐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경찰을 시켜 국회 외곽을 봉쇄 및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 지시하고 국토방위 사령부 병력으로 하여금 국회 진입,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시도를 하고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합동, 체포도 편성 운영을 했다는 등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미리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즉각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헌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해제 절차 과정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국내외 언론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외신에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면 국제사회에 스스로 무정부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은 외신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무에 있고 해당 직무 범위 내에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업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무 범위를 일탈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상급 공무원인 대통령이 실무 공무원이 홍보비서관에게 비서관 본인의 일인 공보 업무를 지시한 행위가 일견 직권의 남용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그 지시에 따라 이행된 행위가 법령에 정해진 실무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라면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외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한 행위는 외신 대변인에게 직무 외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을 모두 왜곡한 해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기획 기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선 공소사실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과거의 프레임이 국민의 내면에 집단적으로 소환되어 비실질적인 두려움을 부여하였다는 점, 이러한 두려움을 일부 정치권에서는 철저하게 사법부 길들이기와 지방선거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당사자들이 본 법정에서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그 자체입니다. 재판부께서는 대공무사의 공정함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법리를 중심으로 최소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공소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비아폰